계속 미국의 기존 쓰레기는 미국에 되겠는데 미국에 가장 그렇게 많이 하는 아무데나 쓰레기 다 버리고 분리수거 하다가 다 그냥 갖다 놓고 일회용을 그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그게 그 사람 미국에서는 더 효율적이게 돈이 덜 들니까라는 그냥 단순한 원리로 그렇게 하는데 또 사실 그렇게 큰 나라 잘 사는 나라들이 조금만 줄여주면 우리가 조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텐데 사실 좀 그런 문제 생각할 때 그런 큰 나라를 보면 사실 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나라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같이 이런 문제들을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좀 질문해 주시면. 이제 이 환경 또는 생태 문제가 우리가 시장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단순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 차례 국제회의도 사실은 열린 게 사실이에요. 예컨대 이제 1968년도에 로마 클럽이라 해가지고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국제회의가 열려서 이런 이제 기후 환경 문제를 우리가 다뤄보자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서 성장의 한계,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로 이 환경운동 또 생태운동에 그 불을 당긴 것은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여성이요. 레이첼이니까 성경 이름은 라헬이죠. 레이첼 카슨이라는 여성이 Silent Spring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게 원래 책이 아니고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한 것을 갖다가 모아서 책자로 낸 것인데 그것이 미국의 최초로 환경 문제, 그러니까 그 책이 발간된 때가 1962년이거든요. 굉장히 이를 때 발간했죠. 그 레이첼 카슨이 Silent Spring, 이게 뭐냐면은 봄이 되면은 꽃이 펴야 되죠. 봄이 되면은 새들이 지저귀어야 되죠. 근데 봄이 침묵하는 거예요. 꽃이 피지 않고 새들이 지저귀지 않고. 호수에 나가면은 이렇게 새들도 보이지도 않고 물고기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었더니 그 원인이 바로 DDT였다는 것이죠. 살충제 DDT를 뿌려가지고 봄이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고발하는 책을 쓴 것이 Silent Spring이죠. 1962년에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존 F 케네디가 1963년에 미국의 그 행정부에다가 그런 이제 환경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이제 미국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97년이 되게 되면은 교토, 일본의 교토에서 이제 역시 기후 환경 그 문제를 가지고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유엔에서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된 것이 교토 프로토콜이라 해가지고 교토 의정서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논의된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1997년에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2005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놀랍게도 미국과 호주는 거기에 비준을 안 했습니다. 비준을 안 하고 빠졌어요. 그것이 미국에는 워낙에 그 배후에 로비스트들이 많아요. 로비스트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육성하는 그런 산업 분야가 석유화학 분야 아니겠어요? 거기서는 당장에 지금 석유화학 이것은 CO2 배출의 주된 요인이 되는데 그걸 감축하자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준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호주하고 미국이 빠진 채로 그것이 움직여지고 그 교토의정서에서 가결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온실가스 배출권, 그것을 갖다가 사고 파는 그런 매매에 관한 협약이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온실가스를 1년에 한 5억 톤 이상 쓰고 있다고 해요. 5억 톤. 그리고 하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렇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약 3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전기를 켜고 끄고 그 다음에 에어컨 혹은 난방 혹은 뭐 헤어 드라이어, 뭐 헤어 스프레이 별별 걸 다 사용하잖아요. 이거 압력 밥솥 뭐 이런 거 다 사용하는데 그런 걸 다 계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1년에 하루에 33k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가 5억 톤이라고 했죠. 그럼 5억 톤을 갖다가 그 국제기구에서 허락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출하다 보니까 6억 톤을 배출한 거예요. 그럼 1억 톤 벌금을 부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나라가 5억 톤 배출권을 허가받았는데 4억 톤밖에 배출 안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1억 톤을 갖다가 우리나라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가지고 싼 값에 사가지고 우리의 몫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2005년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지금 이제 자매님 질문이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가 움직여주질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써도 환경 문제, 생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좀 잘 설득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는가. 그걸 위해서 몇 차례나 그렇게 국제회의가 열려도 로비스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인류는 결국은 파멸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결론에 가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저 개인의 문제도 또는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정부의 문제, 국제관계의 문제 모든 것이 얽혀져 있는 multi-dimensional problem이에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때때로 계속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72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지구환경회의가 열렸을 때 114개국이 참여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1세계 사람들, 선진국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자원을 갖다가 남용해서는 안 되고 나무를 잘라서는 안 되고 뭐 온실가스 배출하지 말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별 얘기를 다 한 거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인도의 간디 수상이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사다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다 이 지구에 있는 자원을 남용하고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파괴하고 그래서 당신들이 먹고 살만한 위치에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 제3세계 사람들이 사다리에 첫 발을 디뎌놓고 있는데 위에 올라간 너희들이 사다리를 걷어 차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pollution, 오염, 공해가 무엇인지 아느냐. What is the most dangerous and worst problem in the world? pollution in the world. 이렇게 질문해놓고 그 답이 뭐라고 대답했노 하니 poverty다. poverty. 빈곤의 문제다. 인도에 와봐라. 지금 뭘 아끼고 절약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길거리에서 1억 5천만 명이 먹을 것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뭘 아끼라고 할 것이며 무엇을 절약하라고 할 것이며 무엇을 자르지 말라고 할 것이며 그렇게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와서 우리의 가난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 그래서 이제 1972년에 스톡홀름 회의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1세계와 3세계의 관심사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생태 문제, 환경 문제는 국민 소득과 비례해서 5,000불이 넘으면 관심을 갖게 되고 10,000불이 넘으면 정책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자매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국제회의 같은 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나가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쉬었다가 몇 분? 그런 질문이라고 하죠. 제가 질문을 얻길래 저는 장기적으로 이제 궁금한 질문이어서 왜냐면 저는 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되게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과학이 발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것들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니까 에너지 문제는 사실 과학 분야에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언제나 그 외적인
요소들이 걸려있어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의 생활적인 면에서 절제라는 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의 발전 경로에 대해서 절제라고 말하는 거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약간 곤란한 거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질문은 이제 과학의 발전, 소위 말하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오늘날 우리 문명 사회의 그 방향을 이제 결정하고 또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명의 이기들 속에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마십시오라든지 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든지 아마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전기불을 다 끄고 촛불 켜놓고 사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테크놀로지의 문제, 테크놀로지의 발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또 그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형제 질문처럼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꼭 생태계 파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래 environment friendly 스케일이나 테크놀로지가 생겨나므로 환경 친화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테크놀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흔히 그것을 얘기할 때는 가치 중립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테크놀로지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Two faces. 하나는 포지티브한 것이 있고 하나는 네거티브한 것이 있죠. 테크놀로지의 그런 양면성을 영어로는 ambivalence of technology라고 합니다. ambivalence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게 두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양면성이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면에서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생태계 파괴를 막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죠. 그런데 국가가 전적으로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재생 가능 에너지, 풍력, 조력, 무슨 뭐 태양열, 지열, 태양광 이런 에너지를 개발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 네거티브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비를 할 때에 우리가 선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우리 구매자들이 참아낼 수 있을 정도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한도 내에서 그 지속이 가능한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소비자들 현혹하기를 이런 장식을 가지고 혹은 포장지를 가지고 우리 현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컵을 들고 있는데 이것도 일회용 컵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저도 2개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사용하되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번만 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름을 써놓고 하루 종일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환경을 파괴함과 동시에 또 어찌 보면은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컵에다가 커피를 담아가지고 팔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돈을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커피를, 아메리카노 커피를 담아서 팝니다. 아니면 일회용 커피, 믹스 커피를 담아서 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500원이면 비싸다고 생각할 것이고, 한 200원, 300원 하면 그냥 사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파는 커피, 그 종이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 골판지를 하나 띄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뚜껑을 닫았고, 빨대를 하나 꽂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그것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3,000원 불러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4,500원, 5,000원 받아도 그냥 제 값을 주고 사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플라스틱 뚜껑을 갖다 벗겨내고 빨대를 뽑아내고 골판지를 뽑아내서 민자 컵만 요거보다 한 2배 정도 컵만 가지고 팔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똑같은 내용이 들었어도 이건 한 1,000원 정도면 적절하겠다 그렇게 생각되지 4,500원 달라고 하면 안 살 겁니다. 이게 바로 포장의 기술이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의 테크놀로지, 그런 쪽의 그런 어떤 네거티브한 측면의 것은 우리가 감시제로해서 막아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그런 기술은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이런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민 운동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매 운동, 적극적으로 또 지지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행자로서의 한국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를 할 때 생각했을 때 국내 차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는 또 지난 겨울에 있었던 중국과 수많은 미세먼지들과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어류 문제,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는 주변국의 그런 환경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그 동아시아 국가를 넘어서는 그런 세계 차원의 환경 문제에 노출할 수 있을지 의견을 좀.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형제가 질문한 내용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또 이런 환경 문제, 생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남의 나라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고 이런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나라들이 오만하게 그렇게 황사먼지, 미세먼지를 내뿜으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혹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편소풍을 타고 오는 그 미세먼지를 그대로 다 받아 써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엔에서의 우리의 입장에서도 볼 때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비 사막이 지금 이제 모래먼지의 발생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녹화하는 사업에도 우리가 국제적으로 관여해서 몽골 같은 곳이라든지 몽골 밑에 있는 남고비, 그 고비 사막에 식목을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도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일이죠.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비단길 아니겠습니까? 동서무용로인데 실크로드가 예전에 그게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만큼 거기 우거진 숲이 있었고 오아시스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대상들이 다니면서 거기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과 같은 실크로드는 실크로드가 아니죠. 오늘날에는 데저트입니다. 사막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단물만 쏙 빼먹고 이제 쓴물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복원시키는 데는 우리가 황폐화시킨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이 소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토 의정서 같은 곳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권을 갖다가 자국이 노력하여서 감축을 할 수 있지만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줄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정 한계쯤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자기의 기술을 자기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 기술,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다른 나라에 주는 겁니다. 줘가지고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렇게 달성이 되면 그 내 몫을 챙겨오는 거죠. 그게 교토의정서의 결정입니다. 내가 우리나라가 줄이지 못하면 옆에 나라를 도와줘서 줄여주라. 그러면 그 줄인 만큼을 당신 나라에 줄인 것으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국제관계 속에서 더불어 서로 줄이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또 국제적인 그런 협약 기구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여러분과 같이 유능한 분들이 이제 국제기구에 진출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사면님. 다시 개인적인 차원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인 그런 실천이 지금부터 시민운동화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참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모두가 이제 실천해야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점은 있지만 생활 습관을 보고 포기하는 거는 되게 그런 동의를 하는
한다는 건 넘어서의 일인데 그런 거를 어떻게 시민단체에 가입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거를 약간 어떻게 하면 확산시킬 수 있을까 그런 습관을 바꾸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그런 고민을 항상 가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인 나는 이만큼 알고 이만큼 실천하면서 살고 있어라는 어떤 우월주의적인 경향을 띨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은 또 어떻게 교회 분들을 또 어떻게 설득하셨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을 옆에 사람들과 공유하게 한다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넌 왜 이렇게 못 사느냐라는 그런 이제 우월감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뜻하지 않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지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다면 그런 우려는 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이 되는 것이죠. 말없이 본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식판에다가 밥을 갖다 덜어 먹지 않습니까? 한 톨의 밥알도 남기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김치 한 톨도 남기는 법이 없습니다. 제 습관입니다. 이걸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에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어머님이 저한테 얘야 너는 설거지 해가지고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먹는 것이 제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밥 한 톨 남기잖아요. 지금도 자율배식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먹을 만큼만 딱 떠오지 절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떠주는 것을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담임 목사니까 교회에서는 막 떠다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많이 줘요.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받아서 덜어놓고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옵니다. 이거 아시죠? 우리 남한 사람들의 버리는 음식 쓰레기의 양이 북한 사람들의 주식보다 많다는 것 아시죠? 북한 사람들의 주식보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죄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내가 환경 전도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단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으로 검소한 삶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저 이름도 여기다 써놓고 한 번 더 쓰고 말이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걸 안 쓰고 자기 뭐라 그러나 요즘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1년 단위로 이런 NGO에서는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환경운동연대라든지 장기기증운동이라든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든지 미랄 장애인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그 단체의 그 뭐라 그러나요? 그 팜플렛, 그 회원 가입서 팜플렛을 연말이 되면 항상 교회에다 이렇게 비치해 놓습니다. 누구든지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곳을 선택해서 멤버십을 가지라는 거죠.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0원 해도 되거든요. 한 달에 1,000원. 그거 못하겠습니까? 의식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 중에 선택해서 거기에 멤버십을 갖도록 하고 나 자신이 직접 거기에 대한 멤버십을 갖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그렇게 실천하면 교회들이 이제 동조하게 되고 그렇게 협력하게 되고 해서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또 자매님. 선생님이 초반에 큰 문제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를 언급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그 하버드 천체 물리학자나 많은 학자들이 지구온난화의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어떤 주장이 제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구온난화가 거짓은 아니다. 다만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양에 의한 가스풍이나 태양풍에 의해서 그 온도가 올라간 것이다. 또한 그 빙하 남극에 그 빙하가 녹는 것은 그냥 예전부터 자주 그래왔던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근본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몇천 개의 지구를 생산했고 그래서 나라에게 이거는 정치적인 수단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수단으로서 작용을 했다.
따라서 우리 뉴스에서 자주 보여주는 남극, 북극의 그 빙하가 녹는 거는 우리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어서 진실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 주장인지 저희들이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교수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매님 참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저도 이제 그 글을 읽어봤어요. 지구온난화는 한쪽 방향의 견해지 이게 정말 진실일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또 한쪽의 측면에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처럼 태양광이나 태양풍이나 이런 태양열에 의해서 이 지구가 따뜻해지는 것이고 또 가만히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면 말이죠. 아니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진다면 왜 겨울이 그렇게 혹한이 또 이렇게 갑자기 다가와서 저기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북부 지역에 중북부 지역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한파가 들이닥쳐서 엄청나게 또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고 보면 지구가 따뜻해진다고 하면서도 지구는 왜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기후 상태를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는 그릇된 것 아니냐. 이런 제 시각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태양광, 태양풍 이런 것들도 틀림없이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과연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태양풍이나 태양광보다는 영향력이 적은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가 말해주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서 CO2의 양이 과거보다 점점 ppm의 농도가 짙어져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 CO2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CO2가 하는 역할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CO2의 배출이 점점 늘어날 때에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영향력이 미미할지는 몰라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10년 단위, 20년 단위, 50년 단위, 100년 단위가 되면 틀림없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되지만 어느 한편이 아니고 어느 한편만이 옳다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이 두 가지 견해를 우리는 다 균형 있게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할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 오늘은 이쯤 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생태계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해서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또 이러한 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사오니 이제 이런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참 전문가가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문적인 지식과 또 삶의 그런 방식들을 잘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진정한 이 나라의 리더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